자, 계속합니다. 그 매각 결정기일 할 차례죠.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 내로 정하는데 보통은 같은 요일이에요.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아침에 내가 입찰해서 1등 했어.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도 출제했어요.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 내로 정해야 한다. 다음에 매각 결정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각기일은 뭐 오리배 타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매각 결정은 판사는 오리배를 싫어해. 꼭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허가 받으면 이제 매수인 되는 거고요. 4번, 5번을 묶어보시는데 5번이 중요합니다. 자,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한 명 있었는데 방금 허가받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법원은 누구 불러다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 불러다가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5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일정이 있었다. 차순위가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매수인이 대금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안 냈으니까 차순위 허가 받은 거죠. 그러니 매수인은 내가 처음에 냈던 매수 신청 보증 이걸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 공부할 때는 뭐 자기 거주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뭐 복지 편의시설 만들고자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허가하여야 한다. 법에는 허가를 내주는 사유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여기는 민사집행법은 거꾸로예요. 매각 불허가 사유가 적혀 있어요. 이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그냥 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 매각 결정기일에 허가 불허가를 하니까 어떤 경우에 불허가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자, 동그라미 1번 아셔야 돼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 문장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아직 안 나왔는데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한다.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재매각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불허가 새 매각 불세 이거잖아요. 불세. 동그라미 2번. 매수 신고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해서 1등이면 불허가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말을 제가 이제 학원 같은 때 학원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능력이 없는 게 뭐예요? 그럼 돈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없는지 있는지 그 판사가 어찌합니까? 지금 열어보면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런 말은 아니고 그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 행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행위 제한제 있잖아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고 자격이 없는 건 밑에 이제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나오는데 채무자가 입찰해서 1등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게 밝혀졌단 말이야. 응? 10살짜리야. 또 입찰표에 침 떨어져 있어. 판사님이 이 침은 보통 사람의 침이 아니다. 불허가!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또 이어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인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입찰해서 1등 했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매각 불허가 사유다 이거죠. 밑에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매수 신청이 안 되는 자. 중요한 건 채무자예요. 채무자 입찰이 안 되고. 근데 채무자의 가족은 입찰이 돼요. 가족은. 뭐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 와이프 경매가 진행됐어. 와이프 부동산이. 남편 입찰할 수 있다 없다. 남편 입찰할 수 있어. 남이잖아. 원래는 남이었잖아. 원래는 오빠잖아. 평소에 오빠라고 부르잖아. 이게 됩니다. 아, 동생이라고요? 좋겠네요. 자, 어쨌건 채무자 안 됩니다. 채무자 가족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해요.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이다. 우리 재매각이 뭐죠? 끝까지 내려가서 잔금 안 내면 재매각. 그러면 네가 이 매수인이 쭉 내려가서 대금은 안 냈어. 그래서 재매각을 해. 이 재매각을 할 때 너는 여기 입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찍혔단 말이야. 이따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가면 농지 경매라고 보이는데 거기 좀 필기 좀 해보시면 필기 좀. 자, 경매는
네 가지를 아시면 좋아요. 네 가지.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이다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허가를 받지 않아. 네, 농지가 경매됐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저 경매로 부동산 취득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할까 하지 않을까? 하지 않아. 어차피 낙찰가대로 취득세 낼 거잖아요. 거민도 당연히 받지 않아. 의미 없죠, 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겁니다.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좀 다른 걸 하나 써드릴까요? 두 줄만 더. 만약에 조건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농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농지가 있다 칠게요. 자, 세 줄이군요.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매매로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는 당연히 받아야죠.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되느냐?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네. 그러면 농취증은 있어야 되니까 매매랑 거꾸로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두 개 더 추가로 하시면 좋아요.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농취증만 받는다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여기잖아요. 매각 결정기를 배우고 있는데 농지가 경매됐을 때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날까지 내야, 법원에 내야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미리 발급은 신청해야 할 거 아니야? 발급 신청은 언제 하라? 그렇죠. 최고감에서 신고인이 되고 1등은 되고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입찰도 하기 전에 달라고 하면 되겠어? 그거 말이 돼요? 입찰도 하기 전에 가서 내일 모레 이 농지 경매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1등이 될 것 같네? 미리 좀 땡겨주지? 이거 아니죠. 일단 1등이 되고 발급 신청해요. 신청해서 일주일 안에 발급받아서 이날까지 내야 뭐가 나온다? 허가 나온다는 것이. 그러면 이 농지법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처리기간 있잖아. 발급 처리기간 며칠? 4일로 만들어져 있죠. 4일. 농업 경영 계획서 내지 않고 농취증 받을 때는 이틀이죠. 이틀. 우리 뭐 주말 농장 같은 거. 그래서 4일 안에 내야 되니까 발급해 주니까 일주일 안에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4일 만든 이유는 일단 주말 빼면 5일이잖아. 5일이고 1등 한 날은 한 잔 해야죠. 한 잔. 그래서 이제 4일 주는 거예요. 이날까지 내야 허가 나온다. 언제까지 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 그래서 밑에 주의. 이번 29회도 정답이었어요. 농지 경매될 때 매수 신고 시 제출 X 이렇게 잘 나와요. 자, 됐습니다. 다음 항고.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자, 이렇게 이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니면 뭐가 나와요? 허가가 나와요. 이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항고는 예전에 역시 아까 제가 개정된 거 있다고 그랬죠. 2002년에. 예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고할 때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고 나머지 항고인들이 항고할 때는 항고보증금 공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고 남발이 심했어요. 특히 임차인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방 빼고 나가야 되는 임차인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항고해가지고 경매 지연시켜. 한 석 달 정도 처리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더 살려고. 또 이 매수인은 항고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가 원했던 건 허가잖아. 네가 원했던 건 허가인데 허가 내줬는데 이걸 항고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원했던 건 불허가란 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매수인이 임차인을 부추겨가지고 항고시켜. 내가 더 살게 해줄게. 그럼 경매 지연시키고 매수인이 대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안 되겠다.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은 전부 다 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1번 참고하시면 돼요. 이해관계인은 매각 결정기일부터 1주 동안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라고. 매각대금 10분의 1. 여기다 잘 적으세요. 최저 매각 가격 X.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 이 경매에서 보증이 두 번 나와요. 매수 신청 보증. 입찰할 때는 매수 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가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 10분의 1. 두 가지를 바꿔내니까 주의하십니다. 3번은 참고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2억이다. 2천 내란 얘기잖아. 공탁을 2천 내는데 채무자와 소유자가 했던 항고 기각되면 아예 몰수해버린다는 거고, 나머지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항고한 게 기각됐을 때는요, 일부 몰수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시험에 안 나와요. 항고가 기각됐어.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이율이 무려 연 20%나 되고 이만큼에 대해서 몰수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계산할 필요 없지만 항고보증금 2천 냈어요. 매각대금 2억에 2천 냈습니다. 여기서 뭘 뺀다는 얘기잖아요.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 이자라고요. 그럼 이제 연 20% 이자는 무려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인데 이게 연이잖아요.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될 때까지가 석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석 달이면은 1년에 4분의 1이잖아요. 1분기니까 4로 나누면 1,000만 원 되는 거죠. 1,000만 원 되고 여기서 이걸 빼고 반절 정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고하지 말라는 얘기지. 쓸데없이 항고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항고 기간이 끝나면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이제 대금 납부하는 거잖아요. 대금 납부. 그래서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 정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에 통지해주고, 대금 지급 기한은 보통 1개월 이내 지났는데 뭐 그런 건 시험 중요하지 않아요. 규칙에 써 있는 거니까 그냥 첫 줄 두 번째 줄만 하시면 돼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위에 통지한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밑에 주의는 왜 틀렸어요? 대금 지급 기일애가 아니라 기한까지. 기한까지 이렇게 해요.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 3번.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냈을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구만.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겠지. 즉시 그때서야 매수 신청 보증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구나. 다음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 안 했어. 차순위도 없어. 무슨 매각? 법원은 재매각을 명해야 한다. 2번, 3번 다 시험에 나옵니다. 재매각은 종전에 정했던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저가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 3번도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어. 매수 신청 보증도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배당 지나가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요즘에. 배당 지나가시고, 배당 순서 보이시죠? 저번에 안 했으니까 제가 한 번은 해드릴게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경매 집행 비용이 가장 영순위로 빠져나가요. 영순위 빠져나가고, 경매 신청했던 사람이 이제 비용 내고요. 나중에 이걸 이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경매 절차 비용. 그 다음에 뭐 1순위는 우리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고, 주임법, 상임법 최우선 변제권이요. 그다음 그 임금 채권 중에 석 달치 이게 이제 최우선적 1순위로 배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임금 채권 이런 거 이제 연체되잖아요. 임금 채권 같은 게 이제 누적되고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그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고발하는 거죠. 우리 사장님 월급 안 준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장님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그다음 압류를 거는 거예요. 압류 걸어서 이제 이게 만약에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 예를 들어서 1번이 저당권이고 뭐 2번이 뭐 가압류고 뭐 별게 다 있어. 되게 다 있어도 얘가 압류 채권이 이 임금 채권 석 달치 임금 채권이 압류가 3순이다 할지라도 배당은 가장 먼저 준다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2순위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된 세금이요. 상속세나 재산세 같은 거. 그다음 저당권이 3순위밖에 안 돼요. 저당권이. 담보물권.
물론 그 위에는 이제 별로 없긴 하죠, 사실은. 저당권, 우선 변제권, 또 우선 변제권인 임차인. 그다음 1순위는 최우선 변제권이고 2순위는 세금이고 이제 3순위는 우선 변제권인데 일반 임금채권은 뭐냐면 아까 임금채권 석 달치 빼고 나머지가 되고 그다음에 공과금 같은 거,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일반 채권이 맨 후순위예요. 배당에서는. 일반 채권자.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하고요. 취득세 내고 법원에 제출하면은 이제 촉탁 등기 해주는 거죠. 이미 진작 소유권 취득했죠. 다음 페이지 부동산 인도. 인도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더라. 임차인이 있는데 자, 대금 납부해서 소유자가 됐어. 소유자가 된 다음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안타깝지만 지금 집주인이 저로 바뀌었다고요. 대항력 없으시고 그리고 배당은 반밖에 못 받으셨지만 방을 좀 빼시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이사비 좀 챙겨주래. 그래서 좀 챙겨줬어. 뭐 100, 200 이렇게 챙겨줬어. 근데 합의가 된 거죠. 합의해서 방을 뺐어. 그럼 된 거지 뭐. 된 건데 문제는 이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라는 것이 자력구제는 안 되잖아요. 건달들 동원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송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경매가 뭐 한두 건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경매건에서 그 많은 그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들만 빼도 멀겠죠 뭐. 그리고 골치 아파서 하겠냐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변호사 착수금이 꽤 비싸요. 뭐 싸야 300이고요. 좀 적당하면 5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부가세는 별도예요. 300, 500 정도 된단 말이지. 근데 임차인이 여러 명이에요.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이왕 법원에서 하는 경매인데 이런 절차 다 생략하고 소송 절차 생략하고 법원에 비치된 인도명령 신청서를 써내자. 인도명령 신청서를 써내기만 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건당 10,000원 정도 하고 신속한 절차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인도명령 결정문을 신청만 하면 그 결정문을 이제 임차인에게 이게 보내준다는 얘기지. 소송 없이 신청서만 써내면 판결문이 나간다 이거야.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도명령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원 경매에만 있는 제도예요. 법원 경매만. 그 대신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을 내고 소유자가 되고 6개월 안에만 신청이 돼요. 그래서 인도의 6월 이거 말면 돼요. 인도의 6월.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뒤에 6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요. 채무자와 소유자와 그 밖에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세요라고 명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신청은 아무나 신청해도 되거든요. 누구를 상대로 신청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가려준다는 거예요. 가려줘서 대항력 있는데 신청 들어왔네? 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문제는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풀어보시고 자, 권리 분석 가봅시다. 권리 분석은 다섯 가지 권리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5가지 권리를. 저당권 또 근저당권 또 압류 또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 5가지 권리는 항상 소멸. 이 5가지 권리는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소멸하는 권리다. 민사집행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매각부동산이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항상 소멸합니다. 외우셔야 돼.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 나머지 권리는 뭐냐면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또 전세권이나 또 등기된 임차권이나 뭐 이런 권리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나머지 권리들은 이 5가지 권리 위에 있으면 인수가 되고 이 5가지 권리 아래에 있으면 소멸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 다 알잖아, 우리가. 알죠? 그럼 읽어볼까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등기는 항상 소멸. 2번,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등기. 이 5가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이 5가지 권리 밑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로 나오긴 하는데 밑에 3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 5가지 권리 후순위에 있는 소유권, 보전 가등기. 그 보전 가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소유권 보전 가등기, 뭐 가처분 환매권 써 있는데 이거 사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5가지 권리 말고 나머지 전부 다 5개 위에 있으면 인수, 아래에 있으면 소멸하는 거죠. 특히 이제 보전 가등기가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면 이 담보 가등기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권리잖아요. 근데 보전 가등기는 용의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오른쪽에 인수되는 권리는 뭐냐? 이 5가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1순위 전세권인데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이 5가지 권리 위에 있는 보전 가등기도 인수, 가처분 권리, 뭐 환매권 등이 다 인수되는 거예요. 특히 보전 가등기. 1순위 보전 가등기는 인수네. 1순위 담보 가등기는 소멸이지만. 다음에 3번도 아셔야 되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자는 유치권자고 나는 경락인이에요. 나는 저자에게 채권을 변제해줄 의무는 없지. 의무는 없어. 근데 내가 주기 전까지 저자는 거부할 수 있거든. 인도를.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얘는 우선 변제 청구권은 없어. 달라고는 못해. 근데 넘겨주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참 애매한 관계예요. 유치권자는 달라고는 못해. 근데 네가 날 줄 때까지, 네가 줄 때까지 난 넘기지 않은 권리는 있어. 나는 너에게 줄 의무는 없어. 근데 안 줄 수는 없어. 그러니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다. 책임.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만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그 밑에 거는 뭐 4번은 별거 없어요.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이게 등기 없는 물귀신은 항상 인수돼요. 잘 안 나와 그거는. 등기 없는 물귀신,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진짜 귀신도 있죠. 분묘기지권 항상 인수되고요. 5번은 우리 주임법 접소문 있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밑에 문제도 풀어보시면 쉬운 문제입니다. 시험에도 출제된 것이고. 자, 다음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로 갑시다. 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해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안 할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개사법에서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었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그 밖에 공매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경매 분석알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공매 분석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하려면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어디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배울 게 뭐예요? 이 대법원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2006년부터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원래 경매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법 개정에서 우리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 말이 밑에 쭉 적혀 있는 거고요. 2006년 1월 30일부터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밖에 뭐 거기 그 의의 그 중간쯤 부분에 보면은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경매 분석알선, 공매 분석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는 거고, 앞에 다 배운 것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쭉 내려가시면 따옴표 있어. 따옴표. 의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간단히 대법원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길어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하위 법령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라고 하는데, 그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지금 문제 쭉 내용을 공부하면서 예규라고 써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등록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죠? 일단 등록관청을 먼저 가야죠. 시군구 등록관청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어딜 가셔야 되죠? 지방법원장에게 찾아가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또 해야죠. 등록하면 이 자료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다 이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격증을 따서 바로 법원에 등록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요. 거쳐서 가야 되고, 중개사법을 본 따서 만들었어요.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법원 행정처라는 곳이 있거든. 법원 행정처라는 곳에서 이 대법원 규칙을 2006년에 만들 때 공인중개사법을 본 따서 비슷하게 만들었어. 용어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등록관청 자리에 누구를 넣어서 지방법원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할 때는 시도지사도 등장하고 국토부 장관도 등장하잖아요. 이 두 번 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방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둘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죠? 법원 행정처이 높은 거예요. 등록관청 자리에 지방법원장, 시도지사 국장 자리에 법원 행정처장이니까 이분이 더 높은 거지. 이름이 뒤쪽에 더 있어 보니까 조심해야 돼. 지방법원장 더 있어 보이잖아. 법원 행정처장 좀 약한데 더 높아. 이분이 장관, 이쪽은 차관급이고,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한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실무적인 일은 법원 행정차장이 다 해요. 다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중개사법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당연히 여기도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이쪽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가. 그럼 당연히 이쪽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되죠?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를 해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결격사유가 있고요. 이쪽에도 결격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중개사법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금고징역, 실형선고, 급봉지, 금고제, 집행유예, 중개사법 300 이상 벌금,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무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쪽의 결격사유를 이미 다 통과했죠. 지금 통과했으니까 이 결격사유가 이쪽의 결격사유에 또 나올 리는 없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시험에 어떤 거 나오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보증 설정해야 될 것이고, 여기도 보증 설정해야 되고, 여기도 보증 설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미리 예상해 보면 우리 보증의 설정 언제 하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잖아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했었어.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이후에만 보증 설정이 가능하니까,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쪽에 보증 설정을 보니까 이미 나는 뭐가 된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상태죠. 그러니 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을 하는 거죠. 이미 등록번호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등록 후, 여기는 대리 등록 신청 전,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거야. 자, 시작합니다. 저 밑에 목적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등록기관 읽어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입니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지방법원장 맞냐 이거지. 그렇다. 그다음에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이라는 건 지방법원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겠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처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꼭 하고 해야 돼요. 경매 실무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이걸로 이제 두 번이나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한 자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별도예요. 별도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실무교육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다 필요 없어. 뭐 몇 년이 됐든 그건 따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증범 공제 공탁. 보증범 공제 공탁이 등록 요건이 들어있잖아요.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이라는 게 등록 신청 전에 갖출 요건이잖아요. 밑에 주의 보면 시험 지문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X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참 여러 번 나왔네요.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러면 O, 있다, X 참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보증 설정은 이 용어를 꼭 외워야 된다고요. 등록 요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등록 요건이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등록 요건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업 쪽은 이 보증 설정이 중개업 쪽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고 아니고 등록 후에 하는 거니까.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 이다. 이 차이. 여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X, 매수 신청 등록 요건 O. 밑에 또 있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 언제예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지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을 해라 이거야. 그런 차이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된다. 자,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대리인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 저 밑에 주의 먼저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고요. 박스 안에 1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박스 안에 1번을 어디를 잠시 보셔야 되느냐. 474페이지. 474페이지를 잠시 가보시겠어요? 474로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자,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이걸 등록 취소한다는 얘기죠. 뭐는 남죠? 개공은 남는 거죠. 물론 이쪽이 취소되면 이것도 취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취소됐다고 이것도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읽어보면은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절대적 등록 취소. 지방법원장은 다음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1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가 되었다. 이쪽에 결격 사유가 되었다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테니까 이것도 취소한다 이런 말이지. 두 번째,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 이걸 폐업해서 중개업을 폐업하면 나는 뭐가 아니야? 개공이 아니야. 개공이 아니니까 이것도 취소할 거야 이런 얘기죠. 오른쪽에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좀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맞긴 맞아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4번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중개업도 등록 취소될 테니까 이것도 취소하겠다. 네 번째는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쪽이 먼저 취소됐다.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 이렇게 매수 신청들이 뭐가 되고 등록 취소가 되면 그게 이제 다시 463으로 건너와요. 463으로 건너와서 대리 등록 취소되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잖아요. 결격인 건데 문제는 이거지. 중개업을 뭐 해서? 중개업을 폐업, 또 매수신청 대리도 폐업. 매수신청 대리 폐업하면 대리 등록 취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폐업으로 인하여 뭐가 된 경우?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결격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지. 내가 뭐 위반했나? 뭐 위반한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시 463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의 폐업, 매수신청 대리 폐업, 이것을 제외한 사유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으로 하자.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중개업의 폐업, 매수신청 대리 폐업, 이것을 이유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내보죠. 중개업의 폐업을 이유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X죠. 결격이 아니니까. 틀렸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도 중개사법 법 베꼈어요. 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받았는데 폐업 신고했어. 그럼 당연히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이라고 해야지. 중개업 똑같잖아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네. 그럼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 결격으로 하겠다. 우리 사유 발생 당시가 그랬잖아.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새롭게 선임된 사원 임원은 결격이 아니었잖아요. 4번은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이 된다. 이 말이죠. 사원 임원이 1, 2, 3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 법인인 개공은 대리인 등록이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대리 등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뒷장에 시험에 이제 안 나오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실무교육하죠. 자, 실무교육 저 위에 있는 두 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경매 실무교육. 자, 매수신청 대리에 등록하고 싶은 개업공인중개사 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 아하, 이거 중요합니다.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아요. 우리 중개업 실무교육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다 받았죠. 전원. 중개사든 아니든 다 받는. 여기는 대표자만. 실제 법원의 입찰장에는 대표자가 직접 나가서 입찰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법원 행정처장을 뭐라고 낸다? 지방법원장 이러면 틀린다고요. 등록관청 자리는 지방법원장, 시도지사 국장 자리는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다만 폐업신고, 대리 폐업신고, 중개업 폐업신고, 대리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 이거 중개업과 똑같죠. 주의는 중개업과 비교한 거예요. 중개업은 실무교육 대표자 포함한 사원임원 전원 다. 여기는 대표자만. 그 다음 밑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자리에 지방법원장 들어가면 틀린다는 걸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3번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중개사법에는 없죠. 실무교육에 평가 포함된 이 말이 없거든요.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밑에 이제 예규라고 써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밑에 시간도 중개사법이랑 다르죠. 예전에 원래 중개사법도 32시간, 44시간이었어요. 지금은 28, 32잖아요. 28, 32. 근데 이거 옛날에 28, 32에서 32, 44여서 28, 32로 우리 개정됐는데 얘네들 개정된 거 모르고 이거 그대로 놔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요. 밑에 이제 교육 과목도 있고 밑에 위탁도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자, 밑에 절차도 시험에 다 안 나와요. 예교니까. 등록 신청서 내고, 오른쪽에 구비서류도 있잖아. 구비서류도 있고. 구비서류도 보면 중개사법이랑 다 달라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본은 원래 중개사법 안 내잖아. 시도지사 확인 요청하니까. 여긴 내고 있네요.
판매간판 사진이 아직도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중개사법은 진작에 그 여권용 사진 바뀌었잖아요. 6번 보면요. 사실 이게 시험범위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증보험증서, 뭐 공제증서, 공탁증서, 보증설정증명서리를 지금 등록 신청할 때 내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 냈죠. 이미 보증 설정을 했잖아. 중개업은 등록 후에 했는데 여기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했으니까 등록 신청할 때 내라는 얘기거든. 시험이 안 나온다고요. 수수료도 있고요, 이렇게. 뭐 14일 안에 등록해 주잖아요. 이게 시험법이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개업은 7일, 여기 14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민대 등록증 주고 그러는 거예요. 종별 변경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7번까지 갑니다. 7번이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등록증 주는 거예요. 다음 액자도 그래야 돼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원래 예규에는 디귿 하나 더 있죠. 우리 중개사법도 그렇잖아요. 중개사법도 4개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 요임의 한도액 표, 그 다음에 보증설정 증명서류 4개 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미 걸려 있으니까 3개 더 있는 거지. 대리 등록증, 대리 수수료 보수표, 그 다음에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디귿번은 안 되고 그 동그라미 1번만 나오니까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이걸 중개사무소에 걸어라 그러면 5로 풀면 돼요. 액자는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중개사법 4개 여기 3개 더 있어야 되지. 액자도 많이 필요해요. 액자가 많아야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실무교 수료증은 여전히 게시모가 있어 없어? 없죠. 실무교 수료증 이러면 틀려요. 걸어도 되긴 해. 2개 더 걸어. 9개, 액자 9개. 소공의 자격증도 걸어줘야 되니까 10개. 사업자 등록증 걸어야 되니까 11개. 의무는 없지만 11개. 내 사진 하나 걸고 해서 12개나 액자를 사놔야 돼. 액자값 장난 아니야. 휴폐업 갑니다. 휴폐업이 2017년 재작년에 신설된 건데 중개사법 베꼈어요. 이게 없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때서야 이거 미안해 우리가 안 베꼈네 베껴준 거예요 새로. 그런데 아니 이쪽에 휴폐업이 없으면 말이 되냐고. 이쪽에 휴폐업이 이것만 폐업하고 나는 개공돼서 중개업을 할 수는 있어야 될 텐데 이쪽에 휴폐업이 없으면 여기서 폐업하고 이걸 먼저 폐업하고 대리 등록 취소되고 또 등록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별도로 만든 거죠. 3월 초가 대리업을 휴업하고 싶을 때, 또 폐업하고 싶을 때, 휴업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 싶을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라. 감독법원 자리 주의하세요. 지방법원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는 안 내죠. 당연히. 감독법원이라고 돼 있으면 감독법원이라고 내는 거죠. 감독법원 나왔을 때 5라고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끼다가 또 실수로 예외를 안 매겼어. 우리 중개사법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고 없어. 예외가 없어. 깜빡하고 안 베낀 거죠. 절대 6월 초과 안 돼. 그럼 아프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관둬야죠. 예외를 안 받는 이유는 제 생각이 그래. 제 생각은 건강하라고. 건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프지 말고요. 시험 보다가 우리 시험 준비하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져요. 뭐 눈도 침침해지고, 또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그래요. 뭐 괜히 막 살찌고 막 그래요. 또. 합격하면 다 빠져요. 다 건강해지고, 회춘합니다. 회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몸조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준비하세요. 제가 요즘에 인강 찍으면서 제가 사설을 거의 안 했죠. 작년에 꽤 했는데 올해는 거의 안 해가지고 어떤 분께서 작년처럼 재미가 없다. 좀 웃기는 얘기 좀 해줘라 그러는데 저는 원래 웃기는 얘기는 원래 수업 시간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중인데 네. 학원에서는 제가 좀 많이 활발하게 하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는 스튜디오다 보니까 좀 조용조용한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마무리 할 거고, 이제 심화이론 다 끝나면,
다 끝나면 이제 합기공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 하시라고 제가 너무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시는 거죠.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 제가 뭐 적극 권장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기공이라는 책은 요약집, 뭐 기출문제 합쳐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기본서 과정을 찬찬히 잘 봐주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기출문제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합쳐진 그런 스타일이고 나중에 요약집은 필요해요. 그 정도는 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집으로 인강도 찍어요. 인강도 찍고 꽤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스스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실 때 좋아요. 지금 뭐 심화이론 같은 경우는 30강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천천히 이제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사실 거쳐야 그런 과정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필요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466쪽의 내용을 끝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심화이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